다음 책으로 또 이런 책을 써주셨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네, 이 예. 책은 예. 한 3, 4년 정도 네. 스테디하게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110세 정도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럼 몇만 권 팔리신 거예요? 대체로 한 30만 권 정도 와, 팔렸습니다. 네. 엄청난 대운 아니실까요? 그게 이제 10년 넘는 기간 또 오는 거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 효자인 책이고 그리고 이제 저를 많이 알린 책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읽어봤냐 했더니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용어 그리고 그 산업의 시스템.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HTS를 다운받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주문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가이드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는 정말 초보자들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HTS를 다운받아서 운용하고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고 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차트까지 좀 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 한 권이면 네.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뭐 충분할 거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이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좀 좁게 이야기하면 이제 증권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투자자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확실히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확실히 아는 게 없다. 뭐 이야기도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뭘 증명을 해. 그거 어디서 본 데이터야? 그러면 그냥 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초급자 내지는 중급자까지는 이 책을 보셔도 되고 네. 그 전문가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냥 꼭 내가 안 읽어도 선물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개정판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매년 그 주식시장 상황도 바뀌고 그리고 또 제도가 바뀌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부분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자 직강 동영상 무료 강의도 QR코드로 제공하시네요. 예, 강의 찍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좋고. 네.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요거는 이 책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황과 한번 연결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좀 시황이 좀 또 많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묘한데 요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을 좀 제가 볼 때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7, 8년 정도를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1800, 2200 사이 박스권. 그 상당 기간을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고 2017년 이후에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코로나19를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2021년 6월에 3,300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주가 수준이 2,500대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더 떨어질 그 룸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작년까지 단 한 해도 떨어진 게 없어요. 15년 내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고 우리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은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 쪽으로 돈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이제 금융권 은행들이 카운터 파트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 의구심들이 있고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빌려갔으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들 있잖아요. 좋잖아요. 거기 돈 빌려주면 뭐 안전하게 그거 할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돈 좀 안 빌려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꼭 돈 빌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왜냐면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바젤 3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젤 위원회인데
바젤 3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바젤 3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소기업 쪽으로는 대출을 못 주게, 가급적 못 주게 하는 것이 이제 바젤 3의 기본적인 취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끌어왔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IPO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돈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하게 들어온 그 돈들이 실제로 대출을 줘야 되는 상대방 쪽에서는 받지 않고 나머지들은 바젤 3에서도 맡고 있지만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을 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금융시장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저기 시스템을 타가지고 원자재 가격 올려놓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한 버블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이언넷의 마이클 버리. 네? 마이클 버리가 이제 이 사람은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럼 혹시 그 영화 빅쇼트. 네. 이 친구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한 게 뭐냐면 미국의 주가가 비행기처럼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 제시한 이 목표 주가가 1,800대에 있어요. 지금 거의 3,800, 900 아닌가요? 지금 이제 우리 녹화하는 그 기준으로는 3,950. 3,950.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버블이 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사심이 껴 있을 수는 있어요. 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도 이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심이 껴 있을 수는 있지만 빅마우스가 이제 빅마우스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주가는 1차적으로는 뭐 3,300 S&P 500 기준으로 좀 더 떨어지면 2,6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하고는 괴리를 둬야 한다.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응하는 게 다른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다 내려왔다고 해서 반등을 할 것이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투자 원칙 중에 사고 팔고 쉬어라 이게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르고 내리고 쉬거든요. 근데 이 쉬는 국면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적극적으로 네. 시장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이 3,300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한 20%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잘 못하겠고 네. 자꾸 이제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세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 한 2,500 정도 수준에서 이 코스피의 PER 수준은 10배 수준이에요. 이게 포워딩 한 게 아니고 포워딩 한 게 그냥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도 10배 수준이면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떨어질 여력이 많이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러면은 진짜 요즘에 신문 보면은 막 나스닥 7, 8주 연속 하락, 뭐 닷컴 버블 붕괴 아직 바닥 아니다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면서 뭐 조금 매수를 한다 해도 진짜 염두에 두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세밀하게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이제 연준의 그 행보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6월에 FOMC에서 이제 빅스텝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FOMC에서 또 빅스텝을 하겠다. 그러니까 2번 정도는 올리겠다는 건데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75예요. 2번 더 올리면 1.7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립금리 정도를 2.25에서 2.75 정도까지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우 금리 인상 초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이 미국 쪽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미국의 물가를 연준이 2024년까지 2%대로 묶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 물가는 아마 2022년 상반기 되면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경기가 좀 슬로우다운 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럼 그게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리를 올리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 10분,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되면 당연히 주가도 슬로우 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위 이제 서학개미 이런 분들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그 손해를 보고 그 유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30년 넘게 이 주식시장에 계시면서 시장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2008년도 이런 위기 때랑 정말 그때는 큰 위기가 왔는데 그런 때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뭐 위기는 항상 오는 것이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돈을 풀 여지가 있었잖아요. 저 연준 입장에서도 2007년에 미국의 본원 통화가 약 1조 달러였었는데 10년 동안 겨우 풀어놓은 게 4조 5천억 달러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제 양적 긴축 살짝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19 터지는 바람에 돈을 더 풀었어요. 지금 이제 더 풀어서 얼마가 돼 있냐면 9조 달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돈을 더 풀면 정말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돈을 더 풀 여지가 별로 없고, 물론 풀고야 하면 풀 수 있겠죠. 더 풀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양적 기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교육을 하고 하는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미중 간의 무역적인 이 갈등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 푸시 이 인플레이션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주 강세를 보인 통화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황이 좋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강세를 보인 것은 달러예요. 달러 인덱스가 뭐 100을 넘어서 103, 104까지 올라갔었고 또 하나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브라가 진짜 엄청 강합니다. 지금 루브라가 엄청 강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하루에 8억 달러씩 저기 러시아로 달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에너지 저기 그 출대금이.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쁠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전쟁하고 땅 따먹게 할 수도 있고, 그 가만히 있어도 루브라 저기 강해지고 돈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도 빨리 끝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 두는 사람들이 뭐 장기판에 말 움직이듯이 뭐 저 우크라이나 움직이고 저 유럽 움직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약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막 쓰러지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스리랑카가 이제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지금 물가가 뭐 50%, 60% 이렇게 그게 달러 강세 때문에 좀 그런 게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는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죠. 생활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 수준 아니면 차상위 이런 쪽에서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전체가 좀 흔들린다면 시장에 올라갈 저기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있고 팔 때 있고 좀 쉴 때 있는데 지금은 조금 쉬는 그런 거를 좀 머리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도 사실은 일상생활하고도 저기 그 매치시켜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아주 파티를 질펀하게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 파티를 질펀하게 했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 자야지. 설거지를 해야죠. 설거지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사이에 막 술 먹고 뭐 간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요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시기 때는 좀 뭐 투자는 모르겠고 그냥 좀 현금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것도. 문제는 현금 있어야 축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쪽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일상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부터 벗어나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묶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요구할 때 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던 치더라도 이미 이제 성장주를 하지 말자고 한 얘기는 이미 나왔고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출이 잘 이루어지는 쪽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방 경직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회복될 때도 가장 탄력성 있게 올라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수출이 잘 되는 쪽에서 물려 있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돌아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전화를 받아보면은 리딩방. 네. 거기에서 저기 그 리딩 받았다가 저기 걸려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실률도 굉장히 크고 회복하기 어렵다. 회복을 하시려면 그 나머지를 털어서 수출 쪽으로 가 있어라. 그런 기업들은 사실 요즘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자 보상 비율이 점점 또 떨어질 테고 그러면 이제 회사 존립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이제 그 보수적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방은 보통 약간 좀 작은 주식을 좀 수출이 아니고 내수 이런 쪽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뭐 대체로 1,000원 내외에 있는 저기 진짜요? 그 주식이 뭐 올라갈 때면 폭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 정도에 저기 추천을 해가지고. 그러면 수출이라는 건 조금 더 규모가 큰 대형주 보통 지금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관세청 가보면은 15대 품목이 있어요. 네. 그 품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2차 전지 뭐. 정밀기계.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농산물이나 식음료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국가 브랜드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관세청에 보면은 그 통계들이 다 나오고 특히 수출 데이터는 매월 11일, 21일 그리고 매월 초일. 네. 그러니까 이제 매월 1일에는 지난달 전체의 저기 그 수출입 통계가 나오고 11일에는 10일까지, 21일에는 20일까지 통계들이 열흘 간격으로 나오니까 계속해서 추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한국 증시는 좀 미국 증시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고 좀 바닥에 저점에 가깝다고 조금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무래도 지수적으로 바닥이 왔다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지수를 하면 우리나라 대표로 삼성전자를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주가가 지금 충분히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달러 강세의 희생물이다. 펀더멘털이 아니라. 펀더멘탈도 사실 뭐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 수익이 나쁘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주가를 끌어내릴 정도의 저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저기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대표적인 주식이니까 외국인들이 뭘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저기 지난 1월 이후에 뭐 지금까지 한 4조 원 정도 저기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좀 걸려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마도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면 금방 뭐 7만 원 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며칠 전부터 조금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선다 이런.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제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달러의 환율에 조금 이렇게 추이를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문제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어디까지 벌어지느냐 하는 건데, 한미 간의 금리 차도 사실 문제가 되긴 해요. 지금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5월 금통에서는 그 금리를 올렸죠. 0.5로 올릴 줄 알았더니 0.25로 올렸어요. 그거 이제 미국 걸 한 번 더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1.75가 됐고 미국은 0.75가 된 상황이고 근데 미국이 두 번을 그 0.5씩 오르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미 간에 금리 차가 없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한국은행에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떠세요? 지금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좀 그런 쪽을 조금 매수하는 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미국 증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경기 후퇴에 초입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감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위험이 올 걸 대비해서 하는 일이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촉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곰들이 막 저기 그 이제 가을에 네. 저기 그 축적을 하듯이 이제 그런 저기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이건 뭐 문제는 그거예요. 주가가 급락할 때 깡통 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니까. 하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살짝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 이때 깡통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경계감을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저기 그 깎으로 타면 깡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머징,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쪽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저기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밀수출 저기 금지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물가들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정책들이 그것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와갖고 IPEF인가요? 뭐 저기 전략적 기술 동맹. 네네네. 그런 거를 저기 할 때 지금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있던 공급망. 그 공급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월마트의 저가 공산품들은 다 중국산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산이 자꾸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는 게 싫으니까 관세를 매겨놨잖아요. 근데 그래도 중국산이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산을 빼버리고 중국산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물건들을 집어넣을 데가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야기 됐던 게 어디냐면 바로 북한이었어요. 네. 그 사이 쭉 준비해왔던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본을 대고 북한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보다 더 싸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서방으로 주는 이런 이제 공급망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선거 결과가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저희 공급망에 대한 그 생각들이 그렇다면 굳이 한반도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죽어가던 지금 이제 베트남 쪽으로 투자가 상당히 몰려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베트남 쪽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왔어요. 베트남 시장이. 네. 생각보다 저평가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새롭게 돈이 들어간다면 베트남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나머지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교수님,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 책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꼭 좀 되새길 만한 좀 투자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입문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이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이제 많이 좀 인용을 하는데요. 네. 그 사람은 원칙이 딱 두 가지예요. 절대 손해보지 마라.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읽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럼 제가 볼 때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적립식 투자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적립식 투자는 이렇게 원래 나쁠 때 하는 거예요. 네. 나쁠 때 계속해서 매달 같은 돈을 한 종목을 사는 거죠. 한 종목을 계속 사가면 이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저 책에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주식 투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무슨 용기가 필요하면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내가 팔 수 있는 용기. 사실 보면 남들이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기거든요. 시장이 아주 침체가 돼서 속된 말로 바닥을 팍팍 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조금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좀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좀 쉬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네. 주식을 살 때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데 살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뭐 물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연구원 결과를 좀 다시 끌어와 보면은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 원래는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원래는 이제 2021년 그 6월이 정점인데, 한참 그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 여기는 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65%가 손해를 봤어요. 주가 한참 올라올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분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그 코로나19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봤더니 새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손해를 받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익을 봤다. 그런 거거든요.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제 그 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그 투자를 망칠 수 있는 것이고, 진득하게. 네. 그리고 남들이 그 어려워할 때 그때 주식시장이 남아 있어야지, 그래야지 복수의 기회가 온다. 이런 거죠. 네. 용기를 내서 좀 적립식으로 길게 보고 한 종목을 사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절대 리딩방에 있는 종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주,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수출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저기 그 적립식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그 명리하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주 명리라고 하면은 제가 좀 가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사주 명리를 미신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그 학문 발전이 별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제가 약간 우리나라를 하등 민족으로 저기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너희들은 미신만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그 같은 시기에 일본은 아부테산, 그 일본 말로 아베다이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명학이라고 해서 사주 명리를 엄청 발전을 시켰어요. 그렇구나. 저그들은 발전을 시켜놓고 네. 우리는 미개한 사람이라고 이제 욕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사주 명리에 대해서 선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 명리를 아는 것은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길피흉이에요. 그래서 길한 건 쫓아가지만 그 나쁜 것은 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의 선비들은 대체로 다 글을 다 하니까 주역이라든지 사주 명리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임금님이 너 출사해라 라고 이제 어명이 내려왔어요. 내가 사주를 보니까 안 좋아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는 출사를 잘못하면 역모에 몰리면 삼족이 멸문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가다가 말을 타고 올라가다가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발을 분지르는 거죠.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병을 칭해서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자신의 운명을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재테크가 됐던,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됐던,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들의 교육이 됐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화두 아닙니까? 4차 산업은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념들을 다 융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인문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이제 이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사주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아주 첨단 저기 이 시스템에 동양 철학을 이제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시스템 만든 돈을 벌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는 운과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 재테크와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의 저자이신 강병욱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